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앞뒤로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공산주의의 가면을 벗기다. 공산주의의 가면을 벗기다. 1950년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가 일어난 지 71주년이 지났습니다. 외국에서는 6.25 한국 전쟁을 우리 6.25를 한국 전쟁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산주의는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공산주의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주의. 어느 날 사도 요한이 공중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괴수인 케린터스라는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서 목욕탕에 목욕하는 사람들아, 빨리 나가자. 이 목욕탕이 무너질 것이다. 이단의 괴수 케린터스가 목욕하러 온다. 케린터스가 목욕하면 그 목욕한 물에 우리가 같이 죄 오염돼서 빨리 나가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나갔다고 합니까? 빨가벗고 알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있을 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요한 1, 2서에 보시면은 초대의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이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는 거죠. 영지주의가.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영지주의적 정치 종교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문화 막시즘이 창궐하고 있죠. 이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은 그동안 구소련의 이 공산주의 이데를 올리기로서는 안 먹히니까 이제는 문화라는 판을 쓰고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 전에 KBS 열린음악회에서 이 배경 무대에 북한의 인공위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이 무대 뒤 배경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북조선의 인공기를 상징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KBS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종파 방송들, 신문들이 어느새 종북 사상을 자연스럽게 프로파간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파간다라는 말은 어떤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교육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정통 막시주의에다가 북한의 주체 사상을 가미한 형태의 문화 막스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막스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문화와 음악과 미술과 연극과 영화와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세계관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시범 케이스로 지금 기독교를 손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디지털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지주의, 아마 듣기는 생소하실 건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팬데믹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현장 예배, 대면 예배, 그 대신에 온라인 예배나 비대면 예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안 가도 되겠구나, 예배 들어갈 필요가 없네, 교회는 필요 없다, 예배는 필요 없다, 그냥 방에 앉아서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디지털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장 예배가 필요 없고 온라인 예배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래의 기독교 예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본래의 기독교 모습.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나한테 나오라. 숨지 말고 집에 가 있지 말고 나한테 나오라. 대면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바뀌죠. 스타일 자체가. 이것이 곧 디지털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공산주의의 뿌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뿌리 뭐가 있습니까? 공산주의의 첫 번째 뿌리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유신론이죠.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무신론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지만 마르크스는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모든 종교를 부정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정오한 대상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유일한 세력이 기독교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소련을 붕괴시키고 유럽을 민주화시킨 주역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있고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산주의의 뿌리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모든 것은 물질이다. 우리는 영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영혼도 같이 보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영혼을 부정하는 유물론자들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신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어디 있냐?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람을 해부해보니까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이용해 먹고 갖다 버려도 되고 사람을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게 여겨서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똑같은 짐승,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규정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뿌리를 하나만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 인류의 기원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의 증거로 화석을 말하지만 오래전에 존재했던 생물들이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한 번쯤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암모나이트의 일종인 앵무조개, 또 투구개, 실칸트라는 물고기, 중생대게 1억 50만 년 있으면 지금 존재하잖아요. 똑같이 인간의 진화도 화석 기록에서 중간 행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전의 형태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종 사이를 연결해주는 전의 형태는 없습니다. 왜 이들이 진화를 계속 주장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진화론에 맞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싫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산주의의 열매, 결과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의 결과는 첫 번째로 국가의 궁핍으로 인해서 국가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패망입니다. 지난 역사가 증거하기를 공산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모두 가난해졌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는 전부 다 부강해졌습니다. 과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바뀐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입니다. 인도. 지금 인도 잘 아시잖아요. 이 인도가 2차 대전 이후에 이 사회주의 국가를 채택했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 당시 인도의 네로 수상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지만 국가 경영 체제를 사회주의로 바꾸면서 인도를 가난한 국가로 후진 국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필리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사회주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몰락해 버렸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신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이 베트남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지어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북쪽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올맹, 베트콩 그랬죠, 그죠? 남쪽은 또 뭐라 했습니까? 월남, 베트남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베트남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1973년 파리 협정을 맺고 유엔이 철수해버리니까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침공했습니다. 그해 4월 30일 남베트남이 북베트남 공산 올맹에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1976년 7월 2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후 20년 동안 베트남은 국경을 폐쇄하고 공산화를 위해서 인간교조 수용소를 만들었고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
교사, 언론인, 자본가, 그리고 종교인, 사회 지도층 인사, 정치인은 물론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며 온란 폐망에 앞장섰던 1등 공신인 짜오탄 신부 등 그들을 포함해서 교수와 학생과 통일운동가들까지 전부 다 체포해가지고 수용소를 보냈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체형을 하자 국외로 탈출한 보도피플 106만 명입니다. 육상 탈출한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탈출하다가 죽은 사람이 11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나 라오스, 미얀마 등 인접국 호수에는 탈출한 베트남 인도네시안 수상마을 많이 있죠. 바로 그들입니다. 이런 학살로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서 어쩔 수 없어서 1995년 이후 개방 경제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숙청했는지 베트남에는 노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7살입니다. 멍청 다 죽여버렸어요. 저는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해당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모르니까 안경 쓴 사람 다 잡아 죽였습니다. 공부 많이 한 지식인이라고. 여기 안경 쓴 분 다 죽습니다. 나중에 적화되면. 또 너 이리 와봐. 손보자. 손에 굳은 살이 없으면요 노동자가 아니다. 잡아서 또 죽여버렸습니다. 손 한번 자기 손 한번 만져보십시오. 굳은 살 없으면 다 죽어요. 나중에 공산화 되면은 이 나라가. 우리나라도 만약에 즉각 통일이 된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생전에 그가 말하기를 남한의 즉각 통일되시면은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해버리고 남은 2천만 명과 북조선의 2천만 명이 공산국가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북조선처럼 저렇게 즉각 통일된다면 우리나라는 유사일에 없었던 대살육이 자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리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멕시코 플러스 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적으로 상징한 단어거든요. 멕시코리아. 이 멕시코가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인데 지리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과 함께 북아메리카에 위치했습니다. 잘 아시는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이들은 세계 5대 산유국이고요. 풍부한 관광 자원과 천년 자원을 가진 나라지만 미국과 전쟁해가지고 이 꼴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리엔티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리엔티나. 이거는 코리아 플러스 아르헨티나.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리엔티나라는 이 단어는. 이 아르헨티나 이 나라가 그런 말 하지요. 서울 땅에서 땅바닥에 말뚝을 받으면 우리나라 전 반대편에 나온 나라가 어느 나라다? 이 아르헨티나입니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 아르헨티나는 경제 선진국으로서 세계 5대 5번째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국가 부도가 나버렸죠. 모라토리움. 그래서 지금은 곤란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심각한 나라인데 코리 뭐라 써놨습니까? 코리주엘라. 이거는 어느 나라를
비꼬아서 한 말이겠습니까? 베네수엘라. 그렇죠. 코리아와 베네수엘라를 우리나라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이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였지만 전체 가구의 80%가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썩은 고기도 사서 먹습니다. 경제난으로 여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웃나라에 가가지고요 성매매를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족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 10명 중 1명이 매일 4,000명씩 4,800명씩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2016년 560만 명이 떠났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국가가 디폴트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2018년 초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137만 프로가 폭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000만%를 취소했습니다. 이러니 1000만 원 했다 그 말을 쉽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서 하루에 찾을 수 있는 돈이 40만 볼리바르입니다. 그날 화폐 단위가 볼리바르거든요. 이 40만 볼리바르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냐 하면은 버스표 2장 살 수 있는 돈이랍니다. 100만 볼리바르의 가치가 0.53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600원 정도랍니다. 우유가 든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면은 400만 볼리바르를 디어카에 싣고 가야 됩니다. 길거리에 낙엽처럼 돈이 막 굴러다니는데도 아무도 주고 가지 않습니다. 화폐가 완전히 폭락이 쪼이 됐죠. 서리통에 자기들의 돈 볼리바르가 수북이 사 있는데 아무도 주고 가지 않고요. 그 서리통에서 먹을 것이 없나고 음식 찌꺼기를 찾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독립군들이 항일 운동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군의 힘으로, 미국의 힘으로 우리는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후 6.25를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105개국인가 되어졌는데 우리나라가 한 100이었을 겁니다. 뒤에서 살기 훨씬 빠르죠.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강복 후 분단될 당시에 북조선이 우리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훨씬 나았습니다. 압록강에 건설되어 있는 동양 최대의 수력 발전소인 수풍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한경남도 일대에 건설한 세계적인 화학 생산 단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뭐 광양에 여수 가면 석유 화학 단지 있잖아요, 울산에.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 세계적으로 제일 큰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는 겨우 82달러였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은 우리보다 절반이나 더 높은 124달러였습니다. 1974년에 와서야 우리가 조금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은 3만 달러를 넘어서는 부양 국가가 되어졌고 북조선은 3.9%, 우리나라의 1978년도 수준입니다. 지금 그들은. 왜 대한민국과 북조선 간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체제 차이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조선은 분단 당시 모든 면에서 똑같았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북조선이 더 유리했습니다. 다른 점은 단 하나,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했고 북조선은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철저한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북조선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은 매년 수천 명의 북조선 주민들이 김정은의 장혹한 독재로부터 중국과 마주한 북근을 통해서 탈출하고 있고 이미 이 땅에 약 3만 5천 명의 세터민이 이주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인 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좋은 우리나라를 인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로, 아니 그보다 더 가난한 북조선의 송두리째 갖다 바치려고 하는 자들이 적화되어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살림을 맡은 주부들이요, 이 정권이 잡은 이후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직장인들이요, 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주물 사정이 좀 넉넉해졌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요, 요즘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2030 청장년들이요, 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임시직 알바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직장, 정규직에 취직을 했습니까? 아니 요즘은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든다고 하죠. 맞죠? 경제학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인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가 폭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부동산가만 폭등시킨 불로소득 성장이었습니다. 대규모 빼고 문파 빼고 민주당 빼고 너나 할 것 없이 거의가 다 몬사이였다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4년 동안 폭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 두 눈 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생활봇은 공산주의의 결과, 그 열매 두 번째는 가짜 인권과 성윤리 타락으로 가정의 파괴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을 보면 개새끼하고 결혼하고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예를 들면 우리 딸이 사이라고 데려갔는데 그 사이가 불알 달린 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 우리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여자가 아니라 불알 달린 놈 데리고 왔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유럽은 바뀌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이가 결혼해서 산답니다. 나라가 개판으로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처럼 각종 악법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평등법인 학생인권조례, 지방인권조례, 역차별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건강가정기본법, 젠더 이대 올리기 위해서 동성애 주장으로 가족생활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하고 성적 부도덕이 만연하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가 성행하고 참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짜 개판 5분 전이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열매, 그 결과 세 번째는 신앙의 파괴입니다. 자유의 억압으로 인해서 개인의 신앙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 나라였던 수많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이 생겨나서 기독교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로 교회를 비판하며 하나님의 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은 바이킹의 야성과 서유럽의 기독신앙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찬란한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지만 지금은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고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 때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해왔던 기도와 성경 공부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공감교육, 다양성교육이라는 명분 아래서 유치원에서부터 아예 동성애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어느 부부가 아이에게 얘야 동성애는 잘못되었어 이렇게 했다고 부모 양육권을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했는데 붙들려갔습니다. 고발당했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이것은 너무 나라가 아닙니다. 최근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울산의 지광선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노방전도 했다고 고발당해가지고요 경에서 붙들려갔습니다. 조사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북유럽 교회는 말씀과 기도는 사라진 채 요가 수업을 해서 돈을 받고 관광객들에게 관람을 받아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인 마약 중독자 치유센터, 자살 예방센터, 심리상담센터, 난민 도우미 등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것이 뻔하고요. 수사파가 재집권하면 결국 우리 역시 지금 현재 북조선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입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 내립니다. 여봐라, 칼을 가져오라.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바로 딱 나눠가지고 각각 나눠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자신있게 공평과 평등을 말합니다. 왕이여 좋습니다. 공평하게 아이를 반으로 나눠주십시오. 다른 한 여자는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가슴에 불이 붙어서 엄마의 심정으로 왕이여 나에게 이 아이를 안 주시도 좋으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공산주의의 모습이 죽은 아이의 엄마와 비슷합니다. 아들을 죽여놓고 안 그랬다고 거짓말합니다. 내 아이가 죽었는데 다른 여자의 엄마의 아이는 살아있으니까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이를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내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죽여서라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내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죽이게 하는 강도의 사상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죽였으라도 나누자는 창기의 사상이요 죽음의 이데올로기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좋으니까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가진 자들이 하는 짓이 꼴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나를 죽여서는 안 되고 나를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생명의 사상입니다. 죽음과 증오를 부추기는 공산주의가 강해질수록 세상은 고통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사랑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기독교가 강해질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미학교수인 김정석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고기를 마시고 있지만 국민에게도 등급이 있다. 세 가지 등급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 등급이 민초입니다. 민초. 이 민초는 글자도 모르고 푼돈에 약하고 시키면 시키대로 말 잘 듣고 복종 잘하는 국민을 말합니다. 그 다음 등급이 백성입니다. 글자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만
속으로만 불만을 갖고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키면 묵묵히 따릅니다. 그 다음이 시민입니다. 이들은 불의에 저항하고 외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방안도 찾아내는 계층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초입니까? 백성입니까? 아니면 시민이십니까? 침묵하다 못해 이렇게 만든 자를 지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명 시민은 아닐 것입니다. 어리석은 민초와 백성들일 겁니다. 우리는 시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조국이 소멸되어 가도 침묵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슬픈 우리 조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치욕을 당하도 변하지 않으며 홍콩의 장을 보고도 느끼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정말 이 나라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국민들이여 더 늦기 전에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후손을 위해서라도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실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44번이라는 영화가 민초, 백성 다 있습니다. 버스 44번이라는 영화가 상영했는데요. 이게 2011년도 중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운전기사가 여성입니다. 여성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며 산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아치 두 놈이 이 운전기사를 희롱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 다 침묵하고 있는데 한 중년 남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아치 두 놈이 이 중년 남자를 두드려 팼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버스를 정지시키고 이 여성 운전기사를 밖에 숲으로 끌고 가지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한참 후 돌아온 이 여성 운전기사는 다짜고짜 자기 제지한 그 중년 남자에 가가지고 아저씨 내리세요. 아저씨 내리지 아니하시면 이 차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안 내리겠죠, 그죠? 그래서 안 내리니까 그 버스 승객들이 이 남자를 막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야, 내가 당신을 그 양아치들로부터 뭐 말리고 그랬는데 이랬나,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교통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사고가 난 겁니다. 아니, 이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얼마 전에 이게 이 버스가 산비탈에서 가속을 해가지고 낭떠지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타고 왔던 그 44번 버스였습니다. 그 여성 운전기사는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었던 유일하게 양아치의 소용을 말린 이 죽는 남자 한 명만 살려주고 전부 다 죽음의 지옥행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44번 버스 승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나라가 지금 44번 버스라는 것입니다. 이 44번 버스의 방주자는 아닙니까? 이 44번 버스에 나는 쫓겨나는 그 승객이 낼 수는 없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침묵의 방조자는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뿌리 내린 이래 일제치하에서는 신차 참배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물론자들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자들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국가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신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와의 대결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사명이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가장 위대한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바른 분별력으로 깨어나서 공산주의를 물리치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 일에 선문장 되시는 수련교회 홀리파워 멤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우리는 잘못 알고 미친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겨놨더니 북조수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그 신념대로 다시 한번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며 미국 다음으로 제일 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에서 제일 많이 파송하는 동방의 해 뜨는 나라가 타고신처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